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2021년 새해 첫날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늘 희망적인 얘기로 시작하곤 했는데 올해는 참 새해 벽두부터 코로나19가 일단 너무 엄중한 상황이고, 올해는 그리고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린다고는 하지만 또 그 뒤에 이어질 대규모 구조조정, 부채 문제,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특히 올해는 세계 경제의 큰 변화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 질서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오늘은 2021년 새해 미국으로 치면 바이든 시대인데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지, 또 하나의 큰 나라 중국과 관련한 이슈는 우리가 뭘 좀 주목해 봐야 될지, 이 두 나라의 이슈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좀 여쭤보려고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새해 경제를 한번 전망해 보죠. 1월 1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2021년 새해 경제, 미국, 중국 큰 나라 두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또 어떤 변수를 맞이하게 될지 큰 흐름들을 전망해 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서강대 경제학과의 김영희 교수님,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의 안유화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두 분이 마스크를 끼고 방송을 하고 계셔서 약간 목소리가 좀 평소와는 다를 수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올해 한 해는 이런저런 변수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뭐가 좀 변수가 될지 그 굵직한 덩어리부터 우리가 스케치를 한번 해보죠. 김 교수님부터 뭐가 좀 걱정거리이거나 주목할 일이거나 혹시 뭐 기회 요인이 있다면 있거나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 요인이라면은 뭐 중국의 금융시장, 중국에서 계속 국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미국보다는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금융시장이 열리는 건 우리에게 기회고, 예, 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미국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예. 올해 그게 걱정이다. 이따가 그 부분은 하나하나 그럼 다시 한번 좀 짚어서 여쭤보죠. 안효화 교수님은 뭐가 제일 변수가 될 걸로 보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전반적으로 글로벌 그 흐름을 보면은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무역 보호주의입니다. 트럼프 4년 기간 해왔던 거고요. 예. 전 세계의 경각성을 높이면서 무역 보호주의가 계속 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기술 민족주의. 각 나라별로 이제는 핵심 기술을 다 자기가 장악하려는 이런 기술 민족주의가 강화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에는 최근 중국의 엔티 파이낸셜 그리고 그 미국의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예. 전반적인 반독점 규제, 이 세 가지가 내년에 전반적인 증권시장 흐름을 영향 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개 찍어주신 거는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기술적인 보복, 공격 이런 네. 것들은 작년에도 있었고, 그렇죠.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네.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바이든 정부도 똑같을 것 같으세요? 특정 영역에서는 나아질 거예요. 환경이나 인프라라든가 그러죠. 근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국회가 지금 음. 야당 여당을 떠나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미 컨센서스가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이든이 설마 중국의 친중 정책을 펼치려도 이미 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도 계속 미국이 우리 괴롭히는 건 계속할 거야 네. 라는 생각으로 뭔가 쌍순환 네. 그런 거를 통해서 극복을 해보자 해서 정책 네. 발표도 했던 걸로 작년에 네, 그렇죠. 기억이 네. 돼요. 네. 중국이 그럼 앞으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뭐가 달라질 것인가, 그걸 좀 듣고 싶은데, 중국의 정책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쌍순환이다 보니까 그 중요한 공급 체인, 예. 특히 미래 산업에서의 중요한 핵심 부품 공급 체인은 중국에다 다 두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금융 사이드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국제 결제에서의 위안화 비중 확대, 그리고
결제청산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이런 인프라, IT 투자 이런 확대를 통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 금융시장에 들어올 때 좀 더 변화 환경을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나가든지를 떠나서 특히 유럽이나 여기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내에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하도록 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하도록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기업하고 하기에 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겠다. 네, 네. 그동안에는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전반적인 그 되게 깊은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왜냐면 한국의 경험을 많이 벤치마킹 했어요. 한국의 네. 외환위기 이 예. 사례를. 그래서 중국 국내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경제 체질이 약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을 개방해 버리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한국이 당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산업 경쟁력이 안 될 때는 개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전반적인 컨센서스였어요. 그런데 그게 바뀔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많은 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 미래 산업에서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금융 사이드가 개방되지 않으면 앞으로 FDI를 통한 국제가 협력이 어려워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보호주의가 민족주의가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금융 사이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그 외국인들이 주주가 되면은 이제 묶이는 거잖아요. 중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금융 사이드를 활용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익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이걸 말씀 주셨는데 네. 그동안 물가가 안 오르고 경기가 안 살아나서 그렇게 계속 10년 동안 걱정이고 그래서 제로금리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올해는 물가가 오를 거다? 그거는 어떤 그 변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걸로 보세요? 네, 크게 보면 1980년 이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특히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로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수요 측면에서 실제 경제가 잠재 능력 이하로 성장했고요. 돈이 안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2001년 그 세계 무역기구 WTO 가입하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생산하고 전 세계에 공급해 줬거든요. 예. 그래서 물가가 안정됐는데 이 두 요인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내년 이후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임금 상승하고 아까 쌍순환 전략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중국이 생산하는 것을 대부분 자기 나라에서 생산할 겁니다. 세계 물건을 싸게 공급할 미국이? 중국이요. 중국이? 예. 앞으로 중국의 내수가 굉장히 커지면서 중국에서 생산한 거를 중국 소비자들이 대부분 소비해 줄 거라는 굳이 겁니다. 수출 안 해도 그 안에서 다 쓸 거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 달러 가치가 작년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올해도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는데 일부가 전문가들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미국 인플레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올해 미국 물가가 5%또 극장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 10%까지도 오를 수 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5%나 10% 오르는 건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작년 상반기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당연히 국제 유가가 작년에 비해서는 오를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저 효과로 물가 수준 자체가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금리를 올릴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올까요?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작년에 기저 효과에 의한 물가 변동 정도일까요? 우선 그 상반기에는 기저 효과라고 보는데요. 하반기 내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전 세계 물건을 싸게 공급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가면은 뭐 진열대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데요. 중국이 그만큼 이제 더 이상 싸게 물건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달러가 과연 기축통화인가? 예. 미국의 대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기축통화에 대한 의심이 가는 시기라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가 될 거고 예,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미국 물가가 오르고요. 미국인들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또 달러 가치 하락하고 예. 이런 거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다. 예, 예. 달러 가치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야 뭐 그렇다고 쳐도 그냥 보통 물가가 오르는 건 경기가 좋은 결과인 건데 교수님 걱정하시는 건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사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예. 싼 물건 공급하던 중국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건 경제로서는 위협이거나 불안 요인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이른바 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 그 2008년, 2020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예. 예, 돈을 굉장히 많이 푸는 과정에 가계도 부실해졌고 기업도 부실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가계, 기업, 소비가 투자가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현상. 예, 소위 이거 인플레이셔너리 디프레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 저는 그런 경제가 앞으로 그 미국 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침 중국 전문가이신 안유아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중국이 이제는 물건 만들어도 본인들 자기 나라에서 소비하기 바빠서 미국에는 물건 못 줄 거고 그러면 미국은 물건이 귀하니까 물가 오를 거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이번 2020년 그 코로나 터지고 중국이 가장 먼저 그 통제가 되면서 작년 수출을 보면은 유럽하고 미국 수출이 엄청 늘어났어요. 10% 성장률까지 왔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유럽하고 그 미국이 코로나로 직타격을 받으면서 생산이 정상화가 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대량의 생산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의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2020년 중국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 근데 2021년에도 수출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지금 백신이 이미 접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게 백신이 효과가 나타나면 3분기, 4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가을. 네, 예. 그렇죠. 이제는 유럽이 또 다시 생산이 회복이 가는 거죠. 회복이 가게 되면은 회복이라는 게 뭐죠? 원자재부터 산다는 거예요. 투자를 확대를 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지금 그동안 풀었던 돈들이 주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들어갔잖아요. 예. 투기성 자금으로. 근데 올해는 2021년에는 그게 생산성 자금으로 돈이 가면서 전반적인 그 생산 확대를 위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중국에서 이미 나타났거든요. 왜냐면 예. 20년에 작년에 이미 경제가 회복되면서 제일 먼저 오른 게 원자재 가격이에요. 철이라든가 구리라든가 동, 석유, 화학 뭐 이런 원자재 가격. 경기가 원래 그래요. 경기가 엄청 싹 다운 왔다가 다시 회복될 때는 항상 원자재 가격이 먼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타격도 제일 먼저 받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PPI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작년 2020년 PPI가 마이너스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PPI가 올라가면 CPI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반기는 1% 정도 이상 CPI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분 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게 변수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네. 잘 짚어주시는군요. 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 저희는 김영익 교수님, 안효아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새해 2021년 세계 경제 전망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물가가 오르는 것도 눈에 보이고 그럼 물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거나 시중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기존에 쌓여있던 부채가 걱정이 될 텐데 그게 제일 걱정이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우선 물가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2%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2%가 넘어도 일시적으로는 금리를 안 올릴 겁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물가가 예를 들어 3%, 5% 가면 연준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게 시장 금리가 미리서 반영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 국채 수익률이 작년에 0.6% 10년짜리가 이하로 떨어졌다가 네. 0.9% 안팎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시장 금리는 앞으로 물가를 미리서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연준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금리가 인상됐을 때 문제는 그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주가, 뭐 집값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저금리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저금리 때문인데 금리를 인상하면 이 자산 가격 거품이 어느 정도 꺼질 수밖에 없다. 예,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2008년, 2020년 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뭐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미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인도, 중국 기업이 부실해졌고 우리나라 뭐 가계 부실해졌습니다만은 예. 이런 부채가 늘어나면은 맞아 금리가 오르면은 부채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걱정스럽다 이거군요. 부채도. 안 교수님도 올해 그러니까 2021년에 물가도 많이 올라서 금리도 꽤 오르고 그게 시장에 문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작년 2021년에 그 각국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하면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평균이 통화 유동성이 한 35% 넘게 증가했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예. 글로벌에. 그래서 올해 2021년에는 각국이 다 고민할 거예요. 당국이. 근데 분위기가 이래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주요 국가들, 유럽 그 분위기가 뭐냐면 너무 급하게 돌아서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통화 당국이 예. 중앙은행들이 예. 그러니까 연준도 그렇고 중국 인민은행도 그러니까 뭐냐면 막 달리던 차가 확 돌면 뒤집어지잖아요. 음흠. 그래서 커브를 돌 때 스무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올해는 너무 급한 통화 긴축이라든가 금리 인상 이런 거는 굉장히 없을 것이다.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대신에 당국이 가장 지금 원하는 거는 그동안 풀린 돈들을 스무스하게 연착륙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돈들이 좀 생산 제조 사이드에 오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금 정책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각종 우대선처럼 그런 돈들이 그쪽 가도록 유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궁금한 건 지금까지 자산 시장이 특히 주가, 뭐 네. 부동산 가격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건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서도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 저금리 네. 그리고 통화 당국이 계속 돈 푸는 그런 정책 네. 거기에 힘입은 바 큰데 네.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걸 조금 걷어들이고 그게 생산적인 설비 투자를 가도록 정부가 유도할 거라는 말은 금융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은 좀 회수된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럼 주식은 좀 내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전망하는 거는 이래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좀 그 한계가 있을 거예요. 특히 아까 제가 첫 부분에서 세 가지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예.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 2020년에 가장 많이 오른 게 ICT 빅테크 언택이잖아요. 예. 그거는 올해 들어와서 많이 좀 조정 단계에 들어가고 예. 오히려 작년에 2020년에 덜 올랐던 생산 소비 쪽에 이런 사이드에 있는 섹터들은 예를 들면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항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예. 가전 그리고 자동차 예. 그게 코로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어요. 근데 그게 2021년에는 가속이 돼서 왜냐면 그게 사물 인터넷하고 연계가 될 거예요. 가전하고 자동차 전통 자동차 산업이 예. 4차 산업 기술하고 융합이 되면서 IT 기술과 융합이 돼서 이런 쪽에 돈이 갈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쪽 퍼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김 교수님도 주가가 내려갈 걸로 보세요, 김영일 교수님? 예, 지금 실물하고 금융 특히 주가 괴리가 너무 벌어졌죠. 예. 그래서 내년에 실물은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예, 주가는 미리서 반영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이리라 보고 있고요. 예, 상대적으로 미국 주가가 좀 조정폭이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서 그동안? 예. 예.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뭐 정책이 현실화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세금 인상하고 대형 테크 금융기업 인상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가계가 지금 금융자산 주식 비중이 50%나 되거든요. 예. 더 이상 주식을 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과거 보면 50% 근접하면은 주가가 상당 기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면은 돈은 그 수익률 눈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로 이동하는데요. 네. 그게 상대적으로 전 중국이 아닌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이하나 가치 강세되고 이하나 가치 강세되면 중국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안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국의 금융산업이 그동안 상당히 후진적이었는데 이쪽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융산업이라면 구체적으로는 증권사 아니면 증권, 은행, 보험. 예. 이게 이미
산업은 전부 개방해 버렸고요. 예. 이제 뭐 금리 자유와 야시장 자유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대하고 미국의 금융회사, 특히 일본 금융회사까지도 지금 중국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 팔려고. 예, 예. 그리고 자산 가격이 오를 거니까 거기서 예. 금융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죠. 네. 그럼 예, 말씀해 네. 주십시오. 보충 말씀드리면 그 중국 자본 시장이 미국 대비 지금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경제 중국은 14억 인구 나라잖아요. 미국은 예. 3억 인구 나라. 그래서 아무리 못 가도 미국 자본시장 규모로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조 달러 이제 됐는데 앞으로 4배 이상 자본시장이 4배 이상으로 커져야 미국하고 경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렇게 공간이 룸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말했지만 이제는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는 자본시장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네. 그 4배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에 여기 상장 기업들 있잖아요.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 중국 법인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럼 중국에다가 법인을 만들어서 중국 자본시장에 상장시키면 예. 한국에 상장한 것보다 10배수는 더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도 포함되는 조금 알겠습니다. 넓은 개념이에요. 중국의 금융시장을 다 그냥 우리 걸로 생각하고 네. 넓게 시야를 보자 이 네, 말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는 그러면 금리 인상, 물가 인상 가능성이 변수이기도 하고 실물 경제 회복이 그동안 정부의 돈 푸는 정책하고는 조금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금융시장은 다소 흔들릴 수는 있으나 중국 같은 그동안 우리가 덜 들여다봤던 곳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김 교수님 덧붙이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뭐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돈을 벌었거든요.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중 작년까지 거의 83%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예, 그 돈 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국의 금융시장에 투자해 가지고 참여해 가지고 예, 그 돈 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성균관대학교 안유아 교수님,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 두 분 새해 경제 전망 도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해 첫날인데도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예, 서강대 경제학과 김영익 교수님,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새해 첫날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올해는 중국을 우리가 제대로 공략 혹은 이용, 활용 또 판단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그 얘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으려고 가셔야 되는 분들 다시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해서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중국을 어떻게 좀 중국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예. 중국 주식을 사자는 겁니다. 중국 주식 사자? 예. 그래서 중국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그거는 우리 안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예. 뭐 전반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그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늘렸었는데요. 대부분 미국 비중이 한 60% 이상이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60% 이상이 미국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중국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기후 변화, 환경 변화 이게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관련주들,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예. 저는 이게 그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특히 세계에서 그 자동차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가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 앞으로 저는 전기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또 소비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전기 자동차 관련 업종, 뭐 주식 이런 거 좀 관심 가지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그 금융 산업도 발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오래 살자. 예.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어디든지 건강 헬스케어 산업이 어디든지 발전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되 특히 이 두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에서도 친환경 바이오. 예. 예.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ETF가 최근에 생겨가지고
쉽게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국 주식을 직접 사지 않더라도 예, 중국 주식 사놓은 그 바구니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중국 주식 전체보다는 뭐 2차 전지, 뭐 전기자동차 그런 관련 ETF, 업종들만. 바이오 관련 ETF 이런 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종 괜찮을 것 같다. 예. 안효화 교수님도 그 업종 동의하십니까? 전 일단 그 전에 떠나서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예. 번째는 2003년에 중국이 사스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의 지금의 언택 산업에 인프라를 까는 계기였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익숙한 알리바바의 터보라든가 징동 이런 전자상 거래 플랫폼이 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사실 진짜로 네. 그 사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제가 한마디로 귀납해 드리면 2003년에 사스는 중국의 인프라, 그러니까 ICT 인프라의 언택화를 실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중국이 ICT 전반적인 생활이 인터넷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자상 거래라든가 예. 이러한 것들이 세계 픽테크 기업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이 된 거죠. 사스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예. 그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큰 흐름을 보면은 그냥 코로나가 변화시킨 게 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래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그동안 ICT 인프라였다면 이제는 길을 까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스 이후로. 근데 네. 그게 하나의 그 방향이었다면 이번에 가만히 생각하면 서비스업이 언택화가 실현이 된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거는 서비스업이 언택화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달. 우리가 먹는 거부터 24시간 예. 눈 떠서 잘 때까지 이제는 밖에 안 나가도 이 서비스업이 언택화로 모든 게 다 가능한 그걸 지금 코로나가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서비스업의 언택화가 우리가 사스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특히 서비스업이라고 해요. 중국은 주로 제조업이 주요 GDP의 컨트리뷰션이 거의 60-70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서비스업이 제3차 산업이 이제는 초과하게 돼 있어요. 2차 산업을 제조업을. 네. 그러면 이제는 중국은 서비스 제3차 산업으로 가야 되네요. 그러면 이게 주로 앞으로 이제 그 언택하고 결합이 되면서 또 이쪽에 큰 빅테크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상 빅테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서비스업이 하나의 4차 기술하고 융합이 되는 영역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 쪽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져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맹목적인 중국을 아까운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예. 꼭 중국 주식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시장에 이미 들어간 미국 기업이 많아요.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미 작년부터 양산이 됐고요. 지금 2025년이 되면 중국 시장에서의 비중이 한 20%까지 갈 거예요. 지금 8% 정도 돼요. 그래서 예. 그런 기업들이고 지금 테슬라의 그 원자재 있잖아요. 쓰는 이게 다 미국에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말해서 앞으로는 자기네 그 전기자동차 만드는데 안에 원자재 부품을 거의 다 중국에서 소싱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냥 관련 부품 중국의 부품 기업들이 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래 미래 신산업 쪽에서 부품 소재 쪽이 중국 주식들이 되게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이 같은 영역이 있어요. 그게 환경하고 에너지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은 협력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 근데 에너지가 사실 이런 자동차 산업하고 또 연관이 엄청 큽니다. 그냥 가장 큰 가스 배출이 자동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섹터가 굉장히 에너지 쪽도 굉장히 섹터가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거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데이터 보안입니다. 데이터 보안. 네.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런데 앞으로 데이터 보안이 가장 중요해질 거예요. 이게 이거는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해요. 이게 예.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 보안 엔지니어들이 엄청 필요할 거고 그쪽 데이터 보안 기업이 지금 다 거의 이렇게 그 공격하는 걸 해커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세계적인 데이터 보안 기업이 각 나라별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가 지금
빅테크 기업의 규제의 본질이 데이터거든요. 예. 데이터 독점이에요. 그럼 그거 belong to people, 사람들한테 속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보를 내가 권한이지 기업의 권한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그 데이터 보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해져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쪽에 기업들이 아주 큰 성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성장할 거는 분명한데 네. 그렇다고 꼭 중국 회사만 볼 거는 아니고 네, 네. 중국에서 돈 버는 다른 네. 나라 회사, 네. 뭐 스타벅스, 나이키, 네. 뭐 그런 것도 뭐 한국도 있잖아요. 예, 그런,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거는 삼성, 현대 뭐 상당히 의미 있는 투자가 네. 될 것이다. 네, 라는 네. 말씀 네, 네. 재밌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전기차가 많이 네. 돌아다니더라도 그게 전기차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저런 많은 회사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그 자동차가 돼서 네. 중국의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정말 그럴까? 지금 예를 들면 중국의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의 우유 만드는 회사도 그럼 많이는 벌 텐데 부가가치가 그리 크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거는 어떻게 데이터 볼까? 확보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 우유 만드던 기업이 어떻게 그 데이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왜냐면 사람들의 자율자동차라는 게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라는 게 그냥 이 컴퓨터 위에 바퀴 4개 달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다 전기자동차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애플도 그렇고 중국의 화웨이도 그렇고 지금 알리바바 다 자동차로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좋다는 거죠. 네. 김혜익 교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리아도 중국이 뭐가 잘 되면 같이 덩달아 잘 되는 몇 안 되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가 중국이 괜찮으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지 않을까? 중국이 잘 되면 결국은 어디서 사가겠는가? 그동안에도 한국에서 사갔고 네. 앞으로도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냥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중국이 잘 되는 효과 이것도 잘 볼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제는 좀 다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중국이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하면서 예, 중간재를 우리나라 걸 많이 써갔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잘 되면 우리 경제도 잘 됐는데 이제 그 중간재마저도 중국이 앞으로 많이 생산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국 제조 2025라고 그래가지고 예, 뭐 2025년까지는 자기들이 수입하는 핵심 소재 70% 이상을 자기들이 생산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뭐 반도체도 포함되죠. 예,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 그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거 많이 수입해야 되는데 갈수록 자기들이 그런 중간 소재를 생산할 거라는 겁니다. 그 영향은 줄어들 그래서 것이다. 대중 무역 수지 흑자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무역으로 돈 벌지 말고 상품으로 돈 주지 말고 중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빨리 확대될 것이다. 예,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은행에서 돈을 주로 빌렸었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갈수록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채권 시장, 증권 시장이 굉장히 빨리 확대되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중국 금융 시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제 무역보다는 금융으로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우리나라 기업은 예전만큼 중국의 수혜를 입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안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올해는 1년이잖아요. 단기잖아요. 예. 단기는 큰 변화는 없을까요? 중국이 갑자기 내수하는 데서 올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좋으면 한국도 좋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올해 만약에 바이든이 시작이 되면 바이든 정부가 그러면 유럽하고 단합을 해서 중국 쪽 부품이나 이런 걸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이렇게 우리끼리 하자라는 이런 게 좀 더 여론을 조성할 거예요. 중국 거 쓰지 말자.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나가면 한국이 또 더 유리해지죠.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이래저래 올해는 한국이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올해는. 네. 근데 길게 봤을 때는 꼭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길게 봐. 왜냐면 아까 내수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부품의 국산화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럴수록 중국은 스스로 더 만들어낼 거다. 그렇죠.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또 지금 미국의 지금 절대적인 위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글로벌 글로벌 지배 구조 체계가 미국이 좀 앞에 있고 유럽, 중국, 러시아 이렇게
글로벌 지배 체제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 그 속에서 막 요동이 오면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한국 수출 주도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정세가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불안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는 다르다. 예. 네. 제가 왜 한국 주식은 차라리 괜찮지 않습니까? 여쭤본 이유가 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올해는 네. 중국이 꽤 성장을 빠르게 할 네. 원래 빠르기도 한 나라였습니다만 미국이 네. 자꾸 괴롭히니까 네.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성장을 할 거니까 거기에 투자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미국도 더 괴롭힐 것 같아서 중국을. 그래서 올해 미국이 중국을 더 괴롭히면 중국 주식시장 그래도 좋을까? 차라리 그냥 한국 주식시장에서 곁불 쬐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괜찮을까 싶어서요. 네. 근데 바이든이 지금 만약 시작이 돼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식의 이런 그렇지는 않을 하기가 좀 것이다.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좀 통합을 해야 되고 문제가 많잖아요. 미국 그 국내 수출인데. 예.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2020년에 비해서는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작년에는 워낙 워낙 좋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서로 싸울 여력도 없었죠. 그게 워낙 증시가 좋았잖아요. 왜냐면 돈이 2020년에 돈을 안 번 사람이 없어요. 투자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돈. 근데 네. 제가 뭐 앞에서 우리가 토론했지만 그렇게 너무 좋지 작년 대비 2020년 대비 올해는 좀 그렇게 조심도 해야 된다. 아무나 돈 버는 시장은 아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님도 지그시 웃고 계시는데 네, 맞아 네. 그렇지 그런 생각 하시나 봐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대부분 다 돈을 벌었었는데 올해는 정말 그 차별화되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분만 돈을 네. 벌 수 있는 네. 이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금값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질문만 좀 드려볼게요. 저는 금값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리라 보고 있고요. 예. 온스당 2,05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9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저는 금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주로 세 가지거든요. 달러, 그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달러 가치는 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 달러가 내려가면 금값은 올라가니까 그거는 금액 우호적인데. 예.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까지 그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예. 이걸 해소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인플레가 오면은 인플레 해지 수단 중에 하나가 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금값은 뭐 1차 상승이 끝나고 지금 조정 기간이다. 앞으로 2차, 3차 상승이 것이다. 남아 있다. 예,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그동안 달러가 기축통화였는데요. 네. 이 기축통화 역할에 대한 의심이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도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예. 투기적 수요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비트코인이 올린 거나 금가격이 오른 거나 다 달러가 과연 그렇군요. 앞으로도 기축통화 역할을 해줄 것인가. 예, 이런 의문들이 계속 그 시장을 지배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 금값을 왜 여쭙냐면 올해 있을 일 중에 하나가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지도 모르고 중앙은행들은 푼 돈을 좀 회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잘 회수는 안 되겠으나 그렇다면 작년 2020년에 열심히 돈 풀던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다를 텐데 작년에 열심히 돈 풀 때도 작년 뭐 가을 겨울에는 금값이 별로 안 좋았는데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금값이 더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혹시 들어서요. 금값에 대한 안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에 대해서 저는 항상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냐면 그 물가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는 맞아요. 근데 투자 상품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간단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금값이 올라간다고 지금 판단되면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건 굉장히 그 잘못된 논리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노출된 기업이나 네.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면 해지 수단을 갖고 있는 건 오케이. 근데 투자로서는 좋은 상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금은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2021년에 확 줄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네. 가격이 그렇게 명확하게 작년 대비 큰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말씀드린 유동성을 줄여버리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금을 봐요. 뭐 특별히 하락할 가능성은 없으나 왜냐하면 그게 기본 수요가 있어요. 금에 대해서는. 그러나 뭐 엄청 오르지도 않을 것 같다. 실물 원자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기업이나 이런 인플레이션 걱정이 있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또 그런 해지수요도 있고 그리고 또 유동성도 어떤 국가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계속 갖고 갈 확률이 높아요. 유동성을.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성균관대학교 안유아 교수님, 서강대학교 김용익 교수님 두 분 경제 전문가들 모시고 새해 경제 전망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중국을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